자, 수업 시작해도 될까요? 화장실 안 갔다 와도 돼? 응. 오늘은 아주 과외식 수업이라. 내신 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응.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내신 볼 때마다 느꼈을 거야. 뭐냐면 그 개념을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치? 그래서 현지는 좀 개인적으로 국어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어, 근데? 좀 여러 부분이 있잖아. 뭐 시, 소설, 뭐 문법, 뭐 좀 어려운 게 있니? 문법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어디를 좀 보면 좋겠냐면 여기 18이지. 18, 19쪽. 예. 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시라는 거는 알다시피 마음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동그라미 해봐. 뭐가 있는? 운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운율. 운율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되는 리듬이에요. 그래서 시가 소설이나 다른 작품과 다른 게 뭐냐면 운율이 있다는 점이 제일 달라요. 그래서 거기 운문문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시는 운문이고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거는 산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문은 줄글이야. 알겠지? 그리고 거기 시의 특징 해서 4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말의 가락과 리듬을 통해서 음악적 효과를 준다. 두 번째, 시어는 거기 줄거봐. 사전에 풀이된가는 새로운 의미.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함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글자로. 함축. 그 안에 많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이나 감정을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돌려서. 그 다음에 4번에 비유 표현이나 압축이 많아요. 그래서 비유는 딴 것에 빗대어 표현한다는 얘기일 거고, 압축은 길이가 좀 짧은 거죠. 최대한 군더더기를 없앤 거. 그거를 압축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아마 그 현지도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시하면 느껴지는 게 대체로 길이가 짧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시는 무조건 또 짧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의 종류는 아까 선생님 정형시 얘기해 준 거 기억나니? 정형시라는 게 정해진 형식. 거기다 쓰세요. 뭐냐면 시조야, 바로 시조. 그래서 지금 우리 중등교육과정 수준 안에서는 정형시는 시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정형시가 시조만 있는 거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배우는 수준에서 시조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옛날 거예요. 대부분 고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작품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좀 정해진 틀을 많이 지켰죠. 그 다음에 자유시는 정해진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그 다음에 산문시는 행 구분이 없이 줄글로 된 시를 산문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 감정과 생각, 느낌을 다룬 서정시, 역사 사건이나 영웅 등의 얘기를 쓴 서사시, 연극의 형식으로 쓴 게 극시.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추가를 하냐면 좋겠냐면, 현지야,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교과서에서 다루는
대부분 시는 자유시, 서정시이다. 100%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교육과정 안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건 요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얕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 현지야. 그치? 아무래도 우리는 좀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많이 봐야 되니까 대체로 나오는 게 요 두 가지라는 거죠. 자유시, 서정시를 제일 많이 봐요. 요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의 3요소 별표를 3개 한번 해보세요. 아마 들은 기억이 날 거야. 그치? 그래서 시에서 시험이 출제된다면 얘예요. 얘를, 그러니까 이 기초반의 목적이 개념을 좀 잘 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작품이 나와도 현지나 다른 친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운율심상 주제가 뭔지를 잘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운율이 뭐래요?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나 리듬. 심상은 뭐냐면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모습.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거기다 써보세요.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이미지. 심상은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시를 딱 읽었을 때 떠오르는 거. 그래서 뭐냐면 그 감각으로 거기다 써보세요. 뭐 시가, 청가, 후가, 촉가, 미각, 그 다음에 이제 공감각이 있는 거예요. 시각은 소리죠. 그러니까 소리. 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노랫소리, 뭐 파도 소리 이런 거 나오면 시각적 아니야 미안 청각이죠. 그 다음에 시각은 뭐냐면 눈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뭐냐면 모양이나 주로 색 있죠. 빨갛다 파랗다 뭐 이렇게 주로 색깔 같은 거를 많이 표현을 해요. 후각은 뭐냐면 냄새죠. 그래서 뭐 밥 짓는 냄새, 달콤한 향기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꽃향기. 그 다음에 촉각은 뭐냐면 피부로 느끼지요. 그래서 뭐냐면 뭐 거칠다, 부드럽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게 나오면은 촉각이에요. 부드러운 엄마의 피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미각은 맛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맵다, 매운 고추 뭐 이런 거. 그런 게 나오면은 심상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심상을 잘 써야지 실감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시만이 아니라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는데 시인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동그라미 해봐. 무슨 생각? 중심 생각. 자, 그러면 거기 되게 짧은 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받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많은 거를 담아냈는데 운율은 뭐냐면 봐봐. 현지야 봐.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몇 글자씩 반복돼. 5글자. 이렇게 글자 수를 맞출 수도 있어요. 같은 글자 수가 반복이 된다. 그 다음에 심상은 뭐가 쓰인 것 같아요, 이 중에? 얼굴을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떠올리고 하겠지. 시각이 쓰였어요, 심상은.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 셋째 줄에 나와 그거. 보고픈 마음 뭐만 하되 호수만 하니.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예요. 셋째 줄에다 써놔. 거기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있지. 거기다가 주제라고 써놔. 그게 주제예요, 바로.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이해가지? 자, 이렇게 주제 심상 그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율이 있는데 내재율과 외형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재율은 거기 줄거봐.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시 속에 은근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뭐냐면 자, 얘는 약간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데 내재율은 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자유시의 운율이에요. 그런데 외형률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요, 얘는. 그래서 뭐냐면 정형시의 운율입니다.
그래서 내재율은 안에서 느껴져요. 안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운율이라면 외형률은 시 밖에서 보이는 정해진 운율을 얘기합니다. 규칙적이라고 할까요? 규칙적인 운율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은 좀 어떤 비유를 많이 하냐면 내재율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복이나 자유복을 입은 거예요. 너네가 입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입었다 하지만 내 그 안에 내 나름대로의 코디가 있지. 예를 들어 나는 뭐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든지 나는 뭐를 맞췄다든지 그런 게 내재율이라고 보면 되고, 외형률은 뭐냐면 예를 들어 철산중 교복이야. 그럼 보면 철산중학교 학생은 다 똑같고 같은 색깔이고 같은 모양이고 크기만 다르겠지, 학생 체형에 따라서. 제복 같은 것도 그렇죠. 딱 보면 저 사람 뭐 군인이다, 저 사람 경찰이다. 그것처럼 외형률은 딱 보면 이거 시조다 딱 보여요, 겉으로. 그리고 규칙이 일정해요. 아까 말한 3장 6구 시조 같은 경우는 3장 6구 45자라 그랬잖아. 그 형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재율은 무슨 시? 자유시. 외형률은 무슨 시? 정형시, 시조. 알겠니?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거기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5가지가 나왔는데, 줄거보자. 거기 유사하거나 같은 음운, 일정한 글자수, 일정한 끊어읽기,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같은 같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거기 첫 번째 줄에 알락알락 알록진 산세알 했을 때 알락알락 리을이 되게 많이 나오죠. 리을 음운이 반복이 됐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의 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3개씩 끊어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런 거를 삼음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삼음보. 자, 그러면 거기 윤동주에 오줌 싸개 지도라고 있는데 보세요.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계신 동그라미 해봐. 지도인가? 줄 긋고. 그러면 엄마는 꿈에서 봤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고, 돈 벌러 아빠 계신,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동그라미 해봐. 만주 땅 지도인가? 그러면 뭐뭐 계신 지도인가가 반복이 돼요. 그럼 이 시의 그건 뭐냐면 지금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야. 윤동주 시인 알죠?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안타깝게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는 돈 벌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동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심상은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시각은 눈 동그라미 해봐. 눈. 그래서 주로 모양이나 빛깔이, 그래서 거기 보면 하얀 손 가락가락이 연붉은, 그래서 하얗다 붉다 이렇게 색깔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뒤보면 후각은 코로 냄새를 맡아요. 향긋한 풀꽃 냄새. 그 다음에 참고로 현지야 여기 나온 것들은 예문은 다 진짜 시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시들이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째 청각적. 귀로 귀뚜루루 뚜루루. 이거 그럼 무슨 소리야? 귀뚜라미 울음소리. 그 다음에 4번째 미각. 혀로 맛을 본다. 달콤한 초콜릿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면 처럼이니까 무슨 법일까? 뭐뭐처럼 뭐뭐같이. 직유법. 기억나니? 써봐 거기다. 무슨 법? 뭐뭐처럼 직유법. 자, 그 다음에 촉각, 피부로 느낌 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하다는 거는 되게 이렇게 차갑다는 얘기잖아요. 예, 촉각. 그 다음에 공감각 별표해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요거 설명을 좀 드리고 별표 3개 하고 공감각적 심상.
자,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한다고 합니다. 전이라는 건 옮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봐. 거기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봐봐. 현지야, 푸른 거는 뭐지? 색깔이니까? 무슨 심상이지? 시각이지. 종소리는 소리니까? 청각이지. 그런데 봐. 종소리가 푸르다고 옮겼어요.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종소리가 아니고 푸른 종소리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하나의 심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줬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뭐라고? 공감각. 알아두세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두 개를 나열했다는 게 아니라 나란히 썼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를 한쪽으로 옮겨줘야 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자, 종소리는 청각이고 얘는 그래서 뭐를 거기다 써봐.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종소리를 시각처럼 표현했다 이 말이지. 원래는 청각인데 그것을 시각으로 옮겨서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잠깐 보시면 2장에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이것도 유명한 시거든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 동그라미 해봐. 향기. 향기니까 일단 뭘 것 같아? 후각. 그 다음에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 그 다음에 현지야, 막 호동그란 고양이 눈이라든지 봄의 불길 같은 거는 되게 눈으로 느껴지지. 뭘까? 시각. 그 다음에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포근한 건 뭘까? 포근하다. 이런 거는. 촉각. 그 다음에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 푸른은 뭘까? 푸른. 시각. 그 다음에 아까 빼먹은 거 있는데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것도 뭘까? 촉각이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은 나와 있을 거야. 그치? 여기 보면은 자, 시각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대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게 동그란 거지. 그 다음에 불길, 날카롭게 쭉 뻗은 푸른 봄 이런 거는 눈으로 보니까 색이나 모양이니까 시각이고 고요히 다무른 이런 거는 조용하니까 청각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운 봄의 향기 같은 거는 이제 후각이라고 보는 거고 내 향기니까 그 다음에 부드럽다, 포근하다 이런 거는 이제 촉각, 피부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시는 되게 심상이 많이 나온 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시어의 특징 봅시다. 함축 의미 동그라미 해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어는 지시적,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줄 거 봐. 시인이 새롭게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어떤 단어는 현지야 지시적, 사전적 의미가 있고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시적이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또는 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함축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인이나 개인이 색다르게 만든 의미예요. 다르겠지, 그러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들어봐.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막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자, 요 진주라는 단어. 자, 현지야, 진주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으면 어떤 뜻이지, 우리? 보석이지. 그렇죠. 그 왜, 조개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해서 나오는. 근데 저기에서의 진주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엄마가 자식을 기르느라고 많이 힘들고 그 아름다운 마음, 엄마의 모성애, 그런 거를 진주라고 표현한 거겠지. 그러면 의미가 같을까 좀 다를까? 조금 다르게 쓰였지.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얘는 보석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그란 보석이지만 이 시인은 이거를 엄마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게 뭐라고요? 함축. 그러니까 함축이라는 건 많이 담고 있다는 뜻이야, 그 안에. 그래서 시인이 어려운 것 같아, 현지야.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좀 하지 않은 거 있잖아. 좀 새롭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많이 해야지 좋은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이겠지. 그리고 그래서 시가 어려운 거야. 왜요? 이건 다 알아. 이건 다 아는데 이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왜요?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꿰뚫지 않는 한은 힘든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시가 어려워요. 자, 그럼 거기 한번 어디 예문 나온 것도 한번 볼까? 자, 즐거운 날에는 한 개도 없더니 마음 슬픈 밤에는 하늘 가득 별이다. 수만 개일까 수십만 개일까 울고 싶은 밤에는 가슴에도 별이다. 온 세상이 별이다. 자, 그러면 원래 그 현지야, 별이라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것 같아? 나의 뭔가 힘들고 슬픈 마음 슬플 때 많이 떠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7번 볼게. 이것도 중요하거든. 화자. 동그라미 해봐. 많이 들었지? 시의 화자. 자, 화자라는 거는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설정한 장치. 줄거봐. 서정적 자아나 시적 자아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흔히. 서정적 자아 혹은 시적 자아. 서정적 자아, 시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별표해봐. 시적 화자는 시 속에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봐봐. 시 겉으로 우리 같은 1인칭이 나오면은 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적 화자가. 그런 경우에는 찾아야 돼. 알겠지? 다시 한번. 이런 단어가 딱 보여. 그러면 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난 건데 모든 시적 화자를 다 말해주는 거는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면 시적 화자는 왜 중요하냐면 거기 봐봐. 분위기를 형성해 주거든요. 줄거봐. 그 전달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알아둘게. 봐. 현지야, 시적 화자는, 자, 이거 봐. 거기다 이것도 써놔. 시적 화자가 곧 시인일까요? 시인이니? 아니야. 시인은 시를 쓴 사람이야. 자, 시인은 뭐냐면 시를 쓴 사람. 시적 화자는 뭐냐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 물론 시인의 마음이나 가치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리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에 시적 화자가 곧 시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틀려요. 알겠지? 이해 가요?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죽는 날까지. 이거 알죠? 유명하죠? 윤동주의 서시. 한번 읽어볼게. 워낙 유명한 시인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나 동그라미 해봐. 나는 괴로워했다. 자, 그럼 이거 겉으로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는 거고, 그럼 이 화자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양심을 지키고 싶어 하고 고뇌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쓸까? 시적화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거기다 자, 시적화자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의 어조인데 어조는 말투예요. 그래서 시적 화자에 드러나는 목소리, 화자 특유의 말하는 방식이나 억양, 말투, 거기 줄거봐. 억양, 말투, 말의 가락 등이 어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조의 유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는데 독백이라는 건 혼잣말, 동그라미 이제 혼자 말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기가 좋은 거고요. 영탄 아까 기억나? 영탄법? 아, 이런 거 감탄, 강한 감정. 그 다음에 단정은 단호하게 결심하거나 뭔가 강하게 말하는 거, 자기의 생각 같은 걸 단칼에 잘라서 말하거나 그럴 때 단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애상은 뭐냐면 동그라미에 봐, 슬픈 거죠. 매우 사랑하는 사람을 뭐 잃었다든지 이별했다든지 슬플 때 애상이라고 하고, 예찬은 뭐냐면 대상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칭찬하거나 이럴 때 예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원한다는 건 뭐냐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색은 뭐냐면 생각에 거기 깊이 생각, 동그라미 막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사색에 젖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풍자는 뭐냐면 대상의 모순이나 허위를 동그라미에 막 비판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비판할 때 풍자라고 얘기를 하고, 해학은 뭐냐면 익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해봐. 풍자와 해학은 우리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풍자는 조금 차가운 웃음이에요. 차가운 웃음이나 조롱이나 비판이라면, 해학은 따뜻한 웃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따뜻한 웃음이라고 보고, 얘는 연민과 좀 동정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웃음이에요. 알겠지?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풍자는 어떤 대상을 놀리거나 약간 공격하는 거라면, 해학은 그게 아니고 약간 안쓰럽게 보거나 좀 이렇게 이렇게 뭐 보듬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상전개인데, 자, 현지야, 수학에서도 전개도 이런 거 있지. 전개도가 뭐지? 펼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자 같은 거 있을 때 우유곽 이런 거 펼치잖아. 전개라는 거는 시를 펼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를 펼침에 있어서 거기 크게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의 흐름, 뭐라고? 시간. 하나는 공간. 그 다음에 수미상관, 성경우정. 자, 그러면 이런 거 있거든. 봐봐. 시간에 따른 거는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 거기 써봐. 예로 뭐 아침에는 그랬다가 뭐 오후에는 어땠고 블라블라.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뭐 사라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아침, 오후, 저녁, 시간 흐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자, 집을 나가서 동산에 오르니, 그러면은 공간이 집에서 어디로 가요? 동산으로. 그치? 그러면 얘는 내부에서 외부로 갔다고도 봐요. 이런 게 공간의 변화야. 알겠지? 그 다음에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자, 이게 뭐냐면 봐. 이런 거예요. 수미상관은 수가 머리고 미가 꼬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있지. 진달래꽃. 봐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랬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고 블라블라 하고 마지막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그러면 봐봐. 얘랑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해요. 그러면 머리와 꼬리가 비슷하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뭐라고?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의 처음과 끝이 균형을 이루어서 안정감, 동그라미 해주세요. 또 안정감. 마치 그 현지야 햄버거 있잖아. 햄버거 위아래 이렇게 탁 하면 안정적이지. 위아래로 딱 받쳐주지 안에 내용물을. 얘도 그런 거예요. 위와 아래가 이렇게 탁 해서. 그 다음에 선경, 후정은 앞에는 풍경, 동그라미 얘기해봐. 아래는 풍경이고 뒤에는 감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주로 오래된 한시에서 나와. 한문시. 알겠지? 앞에는 감정, 앞에는 경치, 뒤에는 정서. 됐지? 자, 그 다음에 비유는 아까 얘기한 거라 잠깐만 얘기할게요.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댄 거다. 지규가 거기 준 거 봐.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은유는 뭐냐면 연결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의인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 문제를 옆에 안 풀었지? 옆에 한번 그러면 풀어보자.